Hardbang Original. 뭐 들어갈까요? 근데 원래 이 정도로 진지하신가요? 진지하죠. 이 정도 톤인가요? 네네. 뭐 그렇지. 뭐. 네네. 하여튼 뭐 괜찮아요. 제가 네. 평소에 나가던 프로그램에 비해서 네네. 너무 진지해서 아, 지금 그런가요? 왜냐면 이게 너무 이거 적응 안 되고 있는데 웃을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이게 웃을 수가 없어서 사건의 무게 때문에 네. 일단 좀 2부에서는 조금 더 2부도 좀 말하기가 없고 그러네요. 되게 우울하던데. 네네. 뭐 저는 뭐 네. 저는 그냥 우리 정치자들은 다 저 네. 놈 다 아니까 별로 신경 안 써요. 2부에서 좀 곤란하겠다 싶으시면 얼버무리시면 제가 알아서 네 패스 이렇게 네. 말씀하세요. 그럼.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도록 할게요.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가 분석하는 사건 이야기 크라임.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전 진행을 맡고 있는 김 PD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상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좀 말조심을 하실 송영석 원장님 모십니다. 네, 뭐 그렇게 말조심할 건 아닌데 어쨌든 안녕하세요, 송영석입니다. 네. 자, 제가 설득을 사실 했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원장님께서 이게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얘기를 꺼내면은 좀 민감한 사항이어서 고민된다, 출연 고민된다라고 해서 제가 막 읍소를 하면서 설득을 예, 더러운 거 제가 할 테니까 읍소를 하시진 않으셨고요. 네. 약간의 명령형에 가까운. 강요 원장님한테 강요를 하고. 사실 좀 귀찮은 이게 하면은 안 된다라기보다는 네네. 야 이거 하려면 나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미적미적됐던 건데 네. 어제는 공부를 결국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어제 또 막 쉬시는데 제가 또 책도 찾아보게 만들고 또 너무 죄송스럽네요. 원서 읽었어요. 네. 오늘 다룰 내용은 청소년하고 폭력 이야기입니다. 뭐 태국 쪽부터 있었겠지만 최근 들어서 점차 그게 정도가 심해진 건지 혹은 이게 많이 SNS가 퍼지면서 많이 알려지게 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이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청소년 폭력 범죄를 접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의 의견들이 있어요. 특히나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쟤네한테 청소년법을 적용을 해서 그렇게 뭐 쉽게 짧게 끝나거나 책임을 좀 덜 지거나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요새 애들 성장이 이렇게 빠르고 발육도 빠르고 이런데 그리고 저렇게까지 하는 애들은 이미 저건 성인의 범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인데요. 그걸 오늘 좀 케이스들을 좀 살펴보면서요. 어느 쪽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될지 원장님의 시름 깊은 표정이 좀 보이는데요. 네, 말씀하기 굉장히 곤란한 주제가 될 것 같고 들으시는 분들도 야 이거 말이 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런가? 사설이 길다. 네. 사설이. 지금 이렇게 포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건이 뭐 반발이 확 죽여놔야 돼요. 네. 사설이 긴 거는. 많이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깊게 포장을 해봤습니다. 바로 사건으로 들어가 볼게요. 프로파일러의 날카로운 범죄 분석. 배상훈의 범죄 분석. 폭행은 2017년 9월 1일 8시 30분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의 인적이 드문 한 목재소 공장 인근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는 1차 폭행에 2명을 포함해서 총 5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1명은 말리려고 했으나 말리면 똑같이 폭행을 하겠다는 위협에 말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처음에는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폭행에 사용된 흉기인 칼을 제공해줬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늦은 밤 촬영된 증거 CCTV 영상에는 도구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주위에 널브러진 철골 자재, 소주병, 벽돌, 쇠파이프 의자 등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담배로 일명 담배빵까지 남기는 등 피해자에게 잔인한 짓을 했습니다. 1시간 40분가량 폭행하여 입안과 뒷머리 피부가 찢겨져 온몸에 피가 흘러내렸으며 이 와중에 피해자를 무릎 꿇려놓고 사진까지 찍은 뒤 피해자를 혼자 내버려 두고 떠났습니다. 피해자 어머니가 직접 녹음한 현장 상황을 목격한 학생의 진술입니다.
그 골목에 애를 무릎을 꿇게 한 다음에 신발로 애 얼굴을 막 밟는 거예요. 슬리퍼 날아가고 이걸로 분이 안 풀린다면서 막 쇠파이프 같은 걸 가져오라면서 시키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것도 그냥 보통 쇠파이프가 아니라 끝이 날카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애 머리를 내리찍으면서 막 병 같은 걸 가지고 오라면서 그 애 머리에다가 소주병으로 내리치는 거예요. 눈물에서도 피눈물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음료수병 아시죠? 그 단단한 걸로 애 머리를 치는데 안 깨진다면서 그걸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애 피 흘리니까 피냄새 좋다면서 더 때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은 거예요. 눈이 풀려 있으니까 좀 그만해야 할 것 같다라고 전부 다 말리는데 어떤 언니가 맞은 것도 기억 못하게 때리자면서 그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언니들끼리 어차피 이거 살인 미수인데 그냥 살인 미수인데 어차피 살인 미수인 거 더 때리면 안 되느냐면서 애를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막 애 보고 일자로 누워라, 엎드려 뻗쳐라 해봐라. 애한테 좀 성적으로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 남자 불러줄 테니까 그거 하면 풀어준다면서 그런 식으로 애한테 뭐라 한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다니까 또 때리면서. 그 후 피를 흘리고 있던 피해자를 지나가는 행인이 발견하여 10시 30분경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가 즉시 병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경찰은 처음 이 사건에 대해 퍼뜨린 선배로부터 가해자 신변을 확보했습니다. 당일 11시 50분쯤 가해자들은 112에 전화해서 자수했습니다. 가해자는 정리한 김양으로 2002년생, 당시 나이 만 14세였습니다. 피해자는 2003년생으로 만 13세인 여중생이었습니다. 네, 이게 SNS 상으로 엄청나게 퍼지면서 대한민국을 좀 분노에 빠뜨린 작년에 있었던 여중생 폭행 사건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여중생이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벌인 행동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성인보다 더 좀 냉정하고 잔혹한 행동을 이후에 사건 이후까지 좀 보여준 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좀 분노했었죠. 일단은 이게 남학생이 아니라 여학생의 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된 도구들은 뭐 얼핏 보면 무슨 뭐 조폭 영화나 뭐 성인들 싸움, 뭐 쇠파이프, 의자, 뭐 병, 칼, 뭐 담배빵 이런 게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부터 일단은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원장님께서는 폭력 관련된 뭐 상담이나 뭐 어떤 이런 것들을 좀 하셨을 테니까 네, 이런 종류의 좀 심각한 여성 청소년들 네, 어떤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 일인가요? 이게 좀 너무나 특별한 사안인가요? 제가 보기엔 이 네. 케이스도 사실은 흔한 게 절대 아닙니다. 네. 남자애들이 남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제일 흔하고 네. 여자애들이 폭력이 여자로 향할 때는 죄송합니다. 네. 이게 말씀하기 곤란하셔서 나오는 무식적인 아니신 거죠? 사실 네네. 곤란한 건 아닌데 네네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이 케이스는 그 사실은 흔한 건 아니고 보통 이제 남학생들이 남학생을 이제 공격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온 게 남자가 여자를 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네. 이제 여자가 여자한테 공격할 때는 이렇게 물리적인 공격을 많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개 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 말 논쟁을 하거나 아니면은 남자의 힘을 빌리거나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 편인데 일단은 흔한 거는 아니고요. 왜 그럼 이 중학생인데 이렇게까지 되느냐고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친구들이 있는 그 지역 자체가 제가 옛날에 한 1년 반 정도 근무를 해본 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적 특성이 좀 있어요. 그 부산 내부에서는. 그래서 그 사회경제적으로 좀 낮은 편에 속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 근처의 분위기가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그 공장지대 근처가. 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 이 학생들 집안 분위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게 아마 틀림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청소년기의 그 범죄에 관련되는 그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인들 중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도 폭력에 많이 노출되거나 얘네들도 가정 내 폭력의 희생자인 경우가 많고 네. 그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어릴 때부터 만성적인 우울증이 있거나 아니면 집중력 장애가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IQ가 높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에요. 왜냐하면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자기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걸 갖다 이해를 해야 네. 얘네들이 범죄를 안 저지르는데 네. 이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제일 처음에 맞닥뜨린 게 뭐냐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뭐냐면 손상돼 있는 자존감을 갖다가
당장 누군가를 제압하고 짓밟아서 자기 그 자존감을 올리는 거에 아주 몰두를 해버려요. 네. 그 저희가 흔히 뭐 성인들끼리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가다가 고등학생 만나서 시비 붙으면 피해라. 중학생은 더더욱 피해라. 걔네들은 뒤 없이 사례 분별 못하고 이상한 행동 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여중생입니다. 뒷일을 판단을 못한다고 우리들도 일반인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근데 역시나 실질적으로 판단이 좀 그 나이 때는 안 되는군요.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범죄를 더 나쁘게 만든 요인들이 네. 아까 말한 이해력 부족이라든가 네. 되게 이제 언어성 지능이 이제 부족하다고 이제 얘기되는데 아니면 산만해서 앞뒤를 잘 구분 못하고 충동성이 높다든가 네. 뭐 그 원인 결과를 파악하는 힘이 부족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되죠. 네. 책임 안 지고 하는 가해 행위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이유가 이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진짜 어떤 감정이 느껴지지 않고 피해자를 괴롭히면서 뭔가 쾌락을 느낀 듯한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런 행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막 피냄새가 더 좋다. 더 피 나게 해. 어차피 우리 뭐 살인 미수인데 뭐 더 하자. 아예 기억 못할 때까지 더 때리자. 뭐 그리고 이후에도 사실은 뭐 SNS 상에도 뭐 비슷한 뭐 이런 자기중심적인 자기만 아는 자기만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아이들이 조금 정신적으로 특별한 뭐 그런 사이코패스나 이런 성향이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네. 어제 사이코패스를 판정하거나 반성인격 장애는 네. 15, 6, 7, 7 이 정도에서 판정을 내리는 거지 그 전에는 판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 네. 따라하기 아니면 어른스럽게 뭐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막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에 대한 판단력의 미스 그리고 그것을 잘 결과를 모르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여중생들이 폭력이 높아지는 거는 그 결과에 대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한 번 때리고 두 번 때리면 세 번 때리면 죽죠. 두 번 때려도 죽고.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이게 우리가 더 잔인할 것 같지만 애들은 이제 때려보고 맞아보고 하니까 아는 거예요. 그럼 뭐 그렇게 못해요. 사람 죽는다는 거 알고.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죠. 그 미흡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면 피냄새가 좋네. 너 더 해볼까? 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건 반사회적 인격 장애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그래서 이 판정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게 동점성이 없다 그런 것도 표현하지 않는 거고 네네. 대신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심리 검사를 해보면은 나타나는 부분이지만 이것 자체로는 판정할 수가 없죠. 그 반사회성 인격 장애가 진단될 나이도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행동 장애라고 있습니다. 네. 행동 장애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10세 이하에서 진단되는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어떠냐면은 어릴 때부터 동물 죽이기를 좋아한다든가 네. 아니면 남을 갖다가 너무 심하게 괴롭히기를 좋아하면서 막 전혀 죄책감이 없던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네. 지금 사실 이 친구들이 그런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게 너무 잔인하게 보이긴 하지만은 네. 충분히 그 또래에서 흥분돼서 집단 행동으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진단을 함부로 붙이는 건 아닙니다. 그거 왜냐하면 지금 이 사회에서는 네. 뭐 반사회성 인격 장애니 뭐 소시오패스니 이런 얘기들이 낙인처럼 쓰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너무 흔하게 쓰는 네네.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 SNS 상에 올라온 어떤 게시물들을 보면은 본인들을 굉장히 뭐 예쁜 예를 들어서 화장을 하고 뭐 예쁜 표정을 하면서 찍은 사진들을 하고 그 가해 행위를 마치 자랑하는 듯한 그런 것들이 공존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경쟁 심리라고 할까요? 경쟁. 자기 표현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지역에서 사는 아이들이 반문화 경향이 심해요. 비위지행 문화라고 하기도 한데 그 네. 경우에는 그런 방식으로 반문화적 요소를 확대해서 말하자면 여기에다가 큰 타투 같은 거 뭐 이게 아주 그냥 잔인한 타투를 이렇게 해갖고 나 봐라. 나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야라고 경쟁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보거든요. 네. 그 경우라고 보는 거죠. 더 때린 얼굴을 나타나면 멍이 더 파란 거 순서대로 서열이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네네. 그런 형태 비행지휘 문화 뭐 이렇게 네.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SNS는 서로 또래들끼리 다 보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 경쟁을 했었다.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요, 걔네들은. 네. 이 아이들한테 그 서열이 중요한 거지. 네. 그게 실제로 범죄가 되든 말든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처벌을 받게 되면 자기들 조심하게 되는데 네. 그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참 에피소드라고 얘기하는데 네. 13살짜리 여중생 애가
그 벽돌로 네. 그 이제 숨어 있다가 그 옛날에는 방범대원이라 그랬고 그 순찰하는 애를 뒤로 깠어요. 뒤통수를요? 예. 그런 사건도 있어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 용맹? 그렇죠. 수틀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아이가 반사 인격장애라 그런 게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의 용맹함을 봐라. 그렇죠.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 까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잡고 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고민인데 그래서 뭐니 말하는 사이코패스 이런 게 아닌 거죠. 이걸 이제 잘못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사건 조금 더 살펴볼게요. 가해자 정리한 김양과 피해자 이양은 서로 다른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증언에 따르면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끔찍한 폭행을 저지른 것일까? 폭행이 처음 시작된 것은 가해자의 남자친구인 최군이 이양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양이 그걸 받았다는 아주 사소한 이유에서였습니다. 정양과 김양, 최군 외 2명은 이양을 공원으로 불러내어 슬리퍼로 때리다가 노래방으로 끌고 가서 다른 사람들이 소리를 듣지 못하게 반주를 틀어놓고 마이크와 주먹 등으로 폭행했습니다. 이때도 피트 성의가 될 때까지 폭행을 했기 때문에 노래방을 나갈 때 노래방 주인에게 들키지 않게 옷과 마스크를 강제로 씌워서 나갔다고 전해집니다. 이 양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얼굴이 부은 상태여서 진술을 못하다가 이후 연락을 끊으면서 수사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2차 폭행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계획적인 보복이었습니다. 2차 폭행 이전에도 신고하면 모를 줄 아냐, 잡히면 죽는다라는 말들로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폭행을 하기 위한 장소를 모색하고 피해자의 친구를 이용해서 영화를 보러 가자고 속이게 한 다음 만나서 폭행을 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양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에일마트 엄궁점에 위치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양과 김양 등이 들이닥쳐서 나오라고 협박을 한 끝에 유동인구가 많은 낙동로로부터 멀리 떨어져 인적이 드문 공장지대까지 끌려갔습니다. 끌고 가는 도중에도 몇 차례 구타를 가했으나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군대기만 할 뿐 직접 도와주거나 신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차 폭행 가담죄를 포함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는 총 7명, 그중 가해자 정량이 폭행 사진을 찍어 아는 학교 선배에게 심해? 감옥에 들어갈 것 같아? 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들이 구타했던 이양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해당 사진을 받은 선배는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렸고 해당 사건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사건을 알게 된 계기죠. 사진, 이 사진. 심해? 나 뭐 감옥 갈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유가 지금 이제 성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무슨 이유지? 라고 얘네한테 심한 건가? 전화를 받은 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폭행의 시작에 대해서. 아마 얘네들도 네. 이 정도면 처음에는 네. 저거 저 손 좀 봐줘야겠다. 아니면 저거 좀 경고 좀 해야겠다. 그 정도로 이제 시작을 했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왕따가 되거나 이제 폭행을 당하는 그 피해자에서 사실 제일 많이 보는 특성이 뭐냐면 반응을 잘 안 해요. 보통은 사실 여기서도 보면 본인이 네. 탈출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럼 네. 거기에 공포에 압도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참 안타까운 게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시작하는데 이 청소년들이 가지는 안 좋은 생각 중에 하나가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 남한테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게 거의 본능처럼 있어요, 얘네들이. 네.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은 사실은 길 가는 사람이 거기서 안 도와줄 리는 없거든요. 네. 다들 이렇게 어쩌지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이유가 그냥 쟤네들끼리 합의가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이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도 이게 그래서 환자 애들한테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길거리에서 아저씨 한 명이 이 시비를 건 케이스가 있는데 네. 다들이 뭐야 아저씨 그러면서 이렇게 다들 피하려고 그러는데 제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그 아저씨의 어깨를 걸고 형님 왜 그러세요? 형 제가 잘할게 애들 제가 잘 타이겠습니다 형님. 이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한 1, 2분 하니까 그 아저씨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애들 교육 잘 시켜 그러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이 배운 게 힘을 사용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약자여도 말을 잘하고 주변의 환경을 잘 이용하면 네. 얼마든지 내가 피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배웠죠. 그래서 쟤도 나중에 저한테 시비 거는 사람 붙잡고 아 형님 이걸로 잘 피해낸 적이 네, 있는데 중요한 스킬 알려주시네요. 예, 그렇죠. 이거 잘 먹힙니다. 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스킬들 아주 쉬운 스킬인데도 그런 네. 걸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때렸을 때 내가 너 이러지 마라는 그 반응 자체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걔네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가 공격을 해도 얘는 반응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가해자들이 흥분한 이유가 다들 그 부분에서 내가 해도 얘는 우리한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다. 네. 라고 단단히 믿고 그 저희가 계속해서 익숙한 그림 있잖아요. 뭐 엎드려 뻗쳐 엉덩이를 일부러 빠따라 그러죠 일명 때리는데 어떤 학생이 고집이 심지가 굳은 학생이 맞고 윽소리도 안 하고 미동도 안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갑자기 팔을 걷기 시작하면서 너 오늘 제대로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예. 그 비슷한 심리인가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으면은 네.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나를 우습게 본다. 아. 나를 갖다 깔본다라고 여기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저도 상담할 때 제일 힘든 친구들이 네네. 말을 안 하는 친구입니다. 말을 기분 나빠 이러면 전 편해요. 네. 그래 기분 나쁘겠다 미안하다 그러면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얘가 나를 무시한다. 저도 모르게 이제 그 생각 확 올라오죠. 아. 그거 견디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신박한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뭐 처음에 사소한 이유도 뭐 그렇지만 이후에 좀 보면은 나름대로 뭐 자기들끼리의 뭘 계획을 짠 것 같아요. 뭘 하는 경우에는 뭐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리고 심지어 유인을 해가지고 하는 행위까지 했기 때문에 이게 일반 범죄 같은 경우도 우발적으로 한 것하고 계획성 범죄 좀 다르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계획적으로 이 친구를 얘의 친구를 이용해서 불러내고 그리고 위치는 여기 말고 저쪽으로 가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을 보고는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아니 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침팬지나 유기견들도 계획 잘 짜요. 네. 리카온들도 네네네. 사냥할 때는 네. 치밀하게 합니다. 이거는 목표가 정해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협력할 수 있는 존재는 동물적으로 가면 그게 나타나거든요. 네. 수준이 달라서 수준이라는 건 뭐냐면 결과에 대한 책임이 인간한테는 성장에 따라 존재하는 거지. 네. 근데 그 책임이 없을 때는 목표에 대한 공격성 자체의 수단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걸 가지고 더 잔혹하다. 사실 그걸 다시 역으로 역산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치밀함을 어른들의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자기 나름대로는 치밀하죠 또.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누구도 어른들이 이걸 간섭하지 않으니까 그게 연습됐다고 하면 이게 네. 첫일이 아니라 몇 번 이상 연습되고 그리고 그거는 또 얘네들의 선배급 애들한테 꼭까지 봤으면은 네. 몇 번 그거는 그거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처벌을 한다. 그 수준을 처벌한다. 사실 그건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이건 모방성 부분을 네. 또 한번 판단해봐야 되거든요. 네. 저희들이 하는 작업 중에 리더를 잡아내죠. 이 그룹에서. 지금 말씀 안 드렸네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거 쫓아가서 막 두들겨 잡으려고 그러지 않고 네. 경찰들은 사이렌을 울려요. 네. 그럼 방사형으로 도망가요. 팍! 그러면 네. 그 중에 한 놈만 잡으면 돼요. 뭐 누구든 상관없어요. 한 놈만 잡아서 불게 만들어 갖고 네. 그 중에 이제 언급이 많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리더를 잡아서 걔를 조지면 네. 이제 서열 관계가 나와요. 그럼 이 서열 관계는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역산해 갖고 이렇게 하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SNS도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제 피해 사진이 이제 게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알리려고 하는 주변인들에 대해서 이 가해자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좀 취했어요. 글을 안 내리면 그쪽을 신고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사실 뭐 자기들도 모르고 하는 말 같아요. 뭐 이게 무슨 뭐 어떤 죄고 어떤 죄니까 뭐 내려달라 뭐 하면서 이 가해자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들. 그건 저거 같은데 이제 여기서 많이 학습이 된 것 같아요. 인터넷상에서 네. 일종의 고소 고발이요. 예, 그리고 이제 네. 서열 문화라든가 그 안에서 존재하는 그 문화를 굉장히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자기 자기 집단을 공격하는 댓글 공격 같은 경우를 용이하고 쉽게 방어해낼 수 있는 수단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안 내리면 고소합니다. 뭐 이게 뭐와 이렇게 좀 자기들도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는데 잘 정확히 이해 못하는 부분들을 네네. 대응을 하는 것이 인터넷 보시면 다 보이잖아요. 네. 그 굉장히 그 논리적으로 공격하는 애들 까보면 초등학생이 그래요. 네. 배우는 거예요, 지금. 네네네. 굉장히 빨리 배워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게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처벌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제 정양 김영한테 장기 5년, 단기 4년 구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변 사람들, 그때 당시 뭐 주동자 아닌 사람들에게는 더 낮은 형을 이제 재판부에 요청을 했고, 이게 또 이제 성인이 아니고 중학생이다 보니까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벌 관련돼서 사람들은 이 정도로 심각하게 피해 학생은 이게 평생 트라우마로도 남을 수가 있는 일인데, 가해자가 나이가 중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명 그 성인으로 치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게 말이 되느냐 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근데 이제 그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이 형사 송치를 합니다. 말하는 형사 송치를 하게 되는데,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형사부에서는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잔인한 사람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네. 이 아이들은 거기에 비하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판사님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고민을 해다가 바로 돌려보내요. 대부분의 경우는 네네. 완전히 잔인하게 토막내서 살인한 경우나 뭐 이런 살인 사건이나 이런 거나 강간 사건 같은 건 빼고는 이런 경우는 네. 거의 대부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인식의 괴리가 나는 거예요. 네. 일반 시민들의 인식과 이 법관들의 인식 자체가. 네. 법관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잔인한 사람들을 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갖고 그러면은 소년부로 되게 되면은 당연히 처분이 보호 처분밖에 없습니다. 네, 보호감찰. 돌려보내지 않는 한 네. 1에서 10인데 어차피 뭐 소년원도 우리가 소년이라는 10호 처분 같은 경우도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경우인데 2년을 다 때리는 경우는 거의 또 없습니다. 또 1년 6개월 네.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괴리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다르게, 그러니까 이른바 자기의 품행을 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네. 그리고 됐다 하더라도 다시 자기가 살던 거로 또 툭 던져졌을 때 거의 80% 이상은 네. 이거는 이 아이의 품행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성행과 품행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에 또 녹아 들어가요. 그 반문화, 네네. 흔히 말하는 사회 경제적 계층이 공존하는 그 동의 문화. 그러면 한 몇 달 안에 또 똑같이 모셔와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네. 멋있게 또 모셔와야죠. 이게 저는 걱정을 기거하는 거예요. 이 판사님들의 판단을 충분히 존중해요. 그런데 이 판단은 이 아이들의 바뀜에, 인생의 바뀜에 역할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닐 수 있다기 때문에 걱정한다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시스템적으로 이게 개선 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했다면은, 원장님께서는 이게 그 나이대의 특성에 맞춰서 아직 인격이 완성이 안 됐다라는 것 정도까지는 저희가 알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처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저랑 통화하실 때 아마 제가 얼핏 듣기로는 몇 살까지는 이게 얘가 교정이 가능하지만 몇 살 이후로는 사실상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사실 교정하는 연령은 끝은 없어요. 네. 네, 한 30대까지도 사실은 교정은 가능하죠. 근데 이제 네. 임상적으로 볼 때 이론상 몇 살이 아니라 임상적으로 볼 때 성격 변화가 그래도 이 개입하기 쉬운 게 네네. 초등학교 때까지는 개입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고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개입이라는 게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런 친구들을 갖다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개인 시설에서 이제 돈을 받고 사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뭐 도움을 주고 하는, 이제 그건 아주 개인적인 만남이 되니까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은 네. 사실 이런 친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되게 없어요.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치료의 농밀도 자체는 좀 낮지만은 이제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런 친구들을 가운데서 도와줄 수 있는 센터 같은 것들이 그런 지역에 곳곳에 분포돼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런 지역일수록 더 집중이 돼가지고 네. 얘네들이 쉬어갈 수 있고 이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인원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돼야죠. 뭐 네. 근데 하여튼
처벌로서 범죄율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고리타분한 생각입니다. 처벌을 높인다고 해서 절대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아요. 네.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죠. 범죄학 이론에서도 그렇고 네. 사례에서도 처벌을 높인다고 해서 범죄를 준다는 그건 넌센스입니다. 그거는 있을 네.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런데 정치인들은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숫자를 조작하는 겁니다. 아까 현재 말씀하시는 이 센터 같은 경우가 제가 그래서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바마가 했던 농구 센터 같은 경우가 시카고 지역에서 했던 범죄 청소년들에 대한 그 이른바 방법상의 전환 같은 경우가 그게 좋다는 게 아이디어상으로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센터 같은 경우 이게 교정센터 같은 경우가 있어도 그냥 좋은 말씀을 듭니다. 사회 저명인사 모셔다가 개소리죠, 개소리. 왜냐하면 지가 성공한 걸 왜 애들한테 얘기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네. 꼴값 떨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안 되는 거고 네네. 애들의 거기에 맞는 몸으로 움직이면서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요만큼에 대한 성장의 이른바 비전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의 교정 부분은 저는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봐요. 네. 자, 뭐 요거는 네. 알아서 편집해 주시니까 걱정 안 주시면 자, 용인에서 벌어진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도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2015년 10월 8일) 오후 4시경 55살 여성인 박 씨와 동네 인근 주민인 29살 남성인 윤 씨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백사동 밑에 벤치에서 함께 길고양이의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 40분경 아파트 상층부에서 1.82kg의 회색 시멘트 벽돌이 낙하하여 여성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박 씨의 머리를 맞고 튕겨나온 벽돌에 맞은 김 씨는 두개골이 함몰됐습니다. 벽돌이 떨어진 이 아파트 백사동 6호 라인 옥상은 고개를 끝까지 뒤로 젖혀야지 겨우 볼 수 있을 만큼 높았습니다. 18층 높이의 옥상에선 아래를 내려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찔했습니다. 성인 한 명이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고 자칫 몸을 잘못 움직이면 아래로 곤두박질 칠 듯 했습니다. 옥상에서 내려다봤을 때 사고 장소는 나무 등에 가려 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길고양이 문제와 얽힌 캣맘에 대한 증오범죄의 가능성에 촉각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옥상에 남아있는 발자국에 의해 사건은 반전을 맞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김군이 친구들과 함께 옥상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영상 및 김군의 신발과 옥상에 남은 발자국이 일치한 것을 근거로 김군을 용의자로 지목하였으며 김군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진행되려 하자 자백했습니다. 용의자인 김군은 피해자 같은 아파트 단지의 다른 동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으로 만 14세 미만이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김군 외에도 범행을 같이 지켜본 공범으로 11살 강군과 9살 박군도 현장에 있음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네, 이 당시 굉장히 또 이것도 이슈가 많이 됐었죠. 맨 처음에 진짜로 그 캣맘 문제다, 이거 혐오 범죄다라고 됐다가 이게 다시 보니까 아니었다, 초등학생이었다, 낙하 실험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낙하 실험은 과제에 없었다, 이게 거짓말이다, 뭐 이게 또 드러나고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교수님께서도 관련 브리핑을 아마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이 하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왜 이게 돌을 던졌을까요? 학생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거는 자기가 혼난 일이거나 아니면 네. 자기가 속상한 부분이니 다른 일로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화풀이하기 위해서 던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을 맞춰서 죽이려고 했던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맞았어요. 죽었어요. 그게 초반은 그게 그런 연결은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전개가 이제 이 전개나 처벌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복잡한 문제가 가입돼 있는 부분이죠. 이게 사실 일본에서는 더 일찍 좀 부각이 됐습니다. 14세 미만의 청소년 아동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것을 이용한 듯한 14세 미만의
범죄들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 처벌을 안 받는 이런 것이 좀 매스컴을 통해서 좀 알려지면서 일본 내에서만 분노 여론이 일었었는데 국내에서도 사실 이게 뭐 의도가 이 학생들에게 있다고 국민들이 막 믿는 건 아니지만 처벌 문제에 있어서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좀 많이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나이, 책임감 그리고 이제 처벌 문제를 좀 엮어서 보시면은 교수님께서는 일단 먼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저는 네. 제 얘기는 다 했어요. 원장님 말씀 드려야 돼요. 그런가요? 공을 딱 넘기는 건가요? 왜냐하면 네. 이건 처벌의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런가요? 그죠? 왜냐하면 네. 그걸 이 아이들의 고의성이 있었다. 네.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라고 하면 처벌이지만은 네.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이거는 이 처벌이란 범죄 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일단 패스. 네. 네. 제가 패스를 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이제 받으셨는데요. 일단 심리적으로도 뭐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 연결해서 말씀해 주셔도 실제로 괜찮고. 네.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는 저도 이제 알 수가 없죠. 근데 네. 이 병원에도 가끔 이 비슷한 케이스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안 옵니다. 네. 그 약간 피해자 쪽이나 동네에 이런 애가 있어서 저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문제를 상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네. 그러면 걔네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떠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이 청소년 범죄에서 중요한 요인들 중에 뭐 지능 문제나 아니면 ADHD 문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놈의 ADHD 집중력 장애가 생각보다 좀 큰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 정신과 의사들끼리 뭐라고 그러냐면 만악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이러는데 네. ADHD가 나중에 청소년 때 범죄 저지를 확률이 거의 50%에 달한다고 그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반사회적 인격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남들보다 몇 배가 더 높다고 이제 얘기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럼 ADHD가 왜 그러냐면 단순히 산만한 게 아니라 그 산만한 거면은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연이어서 연속적으로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얄팍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들입니다. 네. 물론 이제 그런다고 해서 애가 뭐 이상한 범죄자로 꼭 빠진다는 게 아니라 충동성이 높죠. 그래서 자기가 뭔가 기분이 나쁘면은 한번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욱하고 올라오면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 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나중에 큰 피해를 받지라는 그런 조직적인 생각 자체가 잘 안 만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머리에 이성이 약간 헐거운 상태로 이렇게 얹혀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좋은 건 뭐냐 하면은 이 아이디어가 많고 생각이 제한을 안 받으니까 네. 별별 기발한 생각들은 잘 할 수 있어요. 네. 재치는 있는데 어딘가 속이 좀 깊질 못하고 되게 가벼워 보이고 이제 이런 성격으로 많이 자라게 된다고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릴 때 만나면 장난이 굉장히 심한데 그 중에서 이제 저 아스퍼거라고 하는 약간 자폐적 성향을 가진 친구라거나 아니면 아까 말하듯 지능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타고나게 공격성 자체가 높거나 아니면 집안에서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 애가 안에서 쌓인 게 많은 친구들 있죠. 네. 이런 친구들이 공격적인 행동을 주변 눈치 안 보고 계속 충동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파트 2층, 3층 같은 데서 벽돌 지 혼자 던지고 킥킥대고 웃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괜히 개 괴롭히고 네. 그다음 자기 혼자 웃고 있고 그럼 이제 주변에 친구가 하나도 없고 네. 이러면서 동네에서 쟤 나중에 사고 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지만 그 집안 내부는 또 어떠냐면 부모님들이 아니 애 저러는 거야 원래 애들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뭐 병원에 데려갈 생각도 없고요. 협조할 생각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꾸짖어 보고 야단도 쳐보는데 애가 쉽게 안 바뀌니까 난 모르겠다라는 분위기로 있죠. 그래서 이 아동도 물론 제가 확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은 그 비슷한 문제들을 혹시나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불현듯 드는 생각이 이제 저희 어렸을 때 뭐 물풍선에다가 뭐 넣어서 옥상에서 던지고 이런 장난을 치곤 하는 그런 것들은 있었는데 이제 벽돌을 던지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물풍선을 밖에 던지는 행위는 누가 이거 맞았으면 좋겠다. 장난치고 막 이런 심리인데 벽돌이 땅에 떨어져서 부서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던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벽돌을 던진다는 행위 자체의 목적성 자체가 누군가 맞아라 라는 생각이 좀 전혀 없을까요? 벽돌을 던지면서?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애들이라. 그렇죠.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네. 던져갖고 결과가 사람을 죽고 많은 사람이 슬픔을 준다는 것 자체는 모르고 네. 던져서 이 정도까지. 누군가 맞고 막 그렇죠. 그 정도까지. 킥킥킥. 예. 재밌네. 막 킥킥 이런 거. 어떤 놈이야 막 이런 식 이런 거죠. 근데 뭐 이런 정도의 파괴력은 예측을 못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이 다음에 네. 이런 아이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일종의 이걸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 이걸 처리라고 해야 되는 건지 처벌이라고 해야 되는 게 관리라고 해야 되는 건지 이 범주는 사회적으로 또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장님은 이거를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 저도 치료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걸 부모가 안 데려갔을 때 그러면 그 부모가 아이를 치료하도록 강제하는 거는 치료가 아니라 관리가 돼야 되는 거. 네. 그러면 안 처리했을 때 부모를 처벌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부분. 그러니까 이 범주적 설정을 설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해야 되는 시대라는 거죠. 예. 네. 여러 명이 좀 얽혀서 살고 뭐 당연히 이렇게 원했던 원치 않았던 피해도 입을 수 있는 누군가 불특정 다수가 그렇다면 반드시 이런 이제 모수 자체를 없애야 되는 상황인 예. 거죠. 그게 그러니까 애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이유가 저는 애들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사회적 성인들이 문제예요. 성인들이 네. 애들이 이런 짓을 함부로 저지르는 데 대해서 불안해하고 분노를 느껴요. 네. 그래서 성인을 위해서 처벌이 필요한데 근데 무조건 애를 갖다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우리가 나라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가 뭔가 이런 게 시작될 것 같으면 강제성을 우리가 준다. 그리고 그 부모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처벌을 한다. 그렇죠. 만약에 막 떠들고 막 장난 너무 심하게 하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게 굉장히 괴롭듯이 네. 그럴 때 그 부모에게 우리가 사회에서 지적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사람들 불만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면들은 있죠. 이 근대 사회가 들어오면서부터 사적 구제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대 체계는 사적 구제나 공적인 형태의 처벌, 공적인 형태의 개입, 국가 공권력이 개입해야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지역 공동체에서 사적 구제, 그러니까 큰 어르신이 이놈의 자식 이런 사적 구제가 존재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의 부분은 거기서 내는데 지금은 근대 사회에서 사적 구제 자체를 법률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그것 자체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남의 아이 왜 그러냐라는 식으로 이제 또 이게 문화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은 공적인 형태와 사적인 구제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돼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 우리는 그것이 과도기예요.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밀집해서 살아가는 공간이 이만큼 있어요. 아주 너무 밀집해 살아요. 이거 이 좁은 데 천만이 사는데 근데 이게 벽 던져주면 나도 맞아 죽겠다. 근데 이런 형태는 그게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럼 지금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약간 어느 쪽으로는 손이 좀 낮아 있는 상태라고. 이 사건도 민사적으로는 네. 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어요. 그게 못했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4천만 원인가 이런 정도밖에 제가 1억이 좀 안 됐나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 사람 목숨 하나인데 이게 말이 돼요? 그거 가지고는 제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단순히 촉법소년 나이를 낮춘다는 건 너무 형이화된 솔루션이라는 거죠. 그거는 나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형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 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예 저희가 이 논의에서 정말 완벽하게 레어한 케이스는 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상상하는 뭐 그런 정말 끔찍한 범죄들도 있었는데 그건 아예 좀 제외했습니다. 그 일반적인 경우 너무 특별한 이것도 레어한데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아예 진짜 이상 심리로 무슨 뭐 행위를 저지르고 뭐 이런 것은 사실은 여기 넣기가 좀 예외적인 범주인 것 같아서 뺐지만 일반적으로도 충분히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도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범죄들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두 분 다 일단은 뭐 방법은 하나 제도적으로 뭐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그 ADHD 약물 치료가 가능한가요? 예. 치료가 되나요? 약물을 치료 조기에 하면 할수록 이제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이 ADHD 약물 치료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잘 착각을 하는 게 기본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냥 그 두뇌 플레이가 잘 되는 기본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다음부터 얘 도덕 의식,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어떠냐면 약만 먹으면 되는 거죠. 이것만 해도 발전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것만 해도 발달된 건 있지만. 아예 부모들이 ADHD라는 인식이 없고 그냥 애가 조금 버릇엄정 정도라고 생각하고 놔두는 예. 그래서 악화시키는 이런 거라.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중학교 1, 2학년 때 이제 화려한 변신을 하는데 그렇죠. 그걸 부모들이 감당을 못하죠. 그러니까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하는 시스템이 부모들이 그 인식이 있어야지 이 부분은 예방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은 사실 가해자에게 공감을 안 해요. 피해자에게 공감을 해서 여전히 막
뭔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뭐 좀 처벌해야 되지 않나라고 여전히 찜찜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지만 어쨌든 좀 큰 그림을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게 처벌하고 내 기분은 뭐 좀 풀릴지 몰라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결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가해자를 어떻게 줄이거나 이쪽으로 방법을 좀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자녀 손을 꼭 잡아보라고 하시죠. 자녀의 손을 꼭 잡아. 왜냐하면 그 자녀가 네. 그 가해자가 안 되리란 보장을 본인이 하고 있는 건지 네. 저는 그 얘기를 해요. 네. 왜냐면 그러면 처벌에 대한 얘기를 안 한다. 사실 그렇게 말하면은 잘 그렇지 않거든요. 그분도. 그러니까 이거는 흔히 말하는 상보적이라는 거예요. 네. 일방적인 피해자만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이라는 것은. 네. 그럼 제가 마지막까지 좀 단도리를 치려고 노력을 좀 했다는 점. 네. 제가 항상 이렇게 싸워요. 네. 해고. 네,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교수님 오늘 좀 긴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요. 네. 생각보다 좀 진지했죠. 아니 원래 이렇게 진지한 프로그램 제가 어떻게든 개그를 좀 넣어보려고 그러는데 네네. 틈이 없죠, 틈이. 틈이 별로 없는데요. 네. 저도 사실은 사실 오늘도 그렇지만 이 사건의 무게 때문에 뭔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들으시기에는 오늘 좀 가장 학술적인 방송이 될 것 같긴 하나 제가 편집으로 요리조리 좀 그나마 좀 화려하게 좀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 혹시 나오신 김에 다른 또 못하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배 교수님께서 네. 굉장히 단호한 듯 싶으시지만 사실 굉장히 사람 말을 다 배려해 주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보여서 네. 굉장히 대화하는데 즐거웠습니다. 네. 저는 착한 사람. 네. 따뜻한 방송 크라임과 함께 하셨습니다. 네. 자, 저희가 청소년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저의 애초의 생각과 좀, 달리 조금 더 학술적이 된 거는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폭망인가요? 네. 그래서 아마 청취는 좀 많이 안 됐을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저는 끝나고 나니까 좀 의미는 있었다고 봐요. 네. 이게 의미는이라고 제가 조사를 붙였네요. 네. 네. 하여튼 뭐,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좀 뭔가 남는 방송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아무래도 제가, 지금까지 판단하기에는 7년의 밤이라고 영화 곧 개봉을 합니다. 장동건 씨와 유승용 씨 주연의 영화가 곧 개봉을 하는데요. 그거 할 것 같습니다. 네, 원작 소설로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 또 재미있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멀리 가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단도리를 치면 너무 재미없었군요. 네. 지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신 분이 어떻게 돼요? 아닙니다. 네, 되게 뜻깊은 자리였어요. 네. 자, 크라임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